지금 전 세계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AI 의료 시스템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국제 보고서가 동시에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WHO와 미국 FDA, 유럽 의료기구는 한국 기술을 조롱했고 한국? 그것들은 화장품이나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 의료는 도입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출은 멈췄고 외국인 환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 데이터는 매일같이 다른 이유가 뭐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줄의 보고서가 한 나라의 의료를 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글로벌 의료보험사에서 의료 AI 리스크 평가관으로 일하고 있죠. 제 업무는 간단했어요. 새로운 의료기술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정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숫자와 데이터만 봤죠.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메일함에 빨간 플래그가 3개나 떠 있더군요. WHO 산하 의료기술평가단, 미국 FDA 의료기기부, 유럽 의료기구, 안전국에서 동시에 보낸 공문이었어요. 제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국산 AI 진단 시스템에 대한 긴급 검토 권고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WHO 보고서였어요. 요약본만 12페이지였습니다. 핵심은 명확했어요. 지난 3개월간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병원에서 한국산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한 환자 중 일부가 오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정확한 숫자는 아직 집계 중이라고 했지만 사례가 적지 않다는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FDA였어요. 미국 내 일부 병원이 한국 AI를 시범 도입했는데 예상보다 오류율이 높게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했죠. 유럽 쪽 문서도 비슷했어요. 신뢰도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차례로 읽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초기 도입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수정하고 다시 검증받는 게 자연스러운 절차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보고서를 보낸 기관이 3곳이나 됐다는 점이 조금 무거웠어요. 그만큼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쯤 본사 리스크 관리 팀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한국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에 대한 보험 적용 재검토를 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당장 계약을 끊으라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신규 승인은 보류하고 기존 계약도 조건부로 전환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절차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층에서 일하는 동료 몇 명이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같은 보고서를 받았더군요. 누군가는 이미 아시아 지사에 연락해서 현황을 물어본 상태였어요. 한국 의료 AI를 쓰는 병원 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동남아에만 30여 곳, 중동에 15곳, 유럽 일부 지역까지 합치면 60곳이 넘었죠. 그중 절반 이상이 저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만약 이 AI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 청구권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따져야 했죠. 저는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병원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위치, 계약 기간, 사용 중인 AI 모델명까지 하나씩 입력했어요.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4시쯤 마케팅 부서에서 이메일 하나가 돌았습니다.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최근 몇 주 사이 한국으로 진료받으러 가려던 외국인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 자료가 첨부돼 있었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이밍상 AI 오진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약을 취소했을 거고 누군가는 다른 나라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겠죠.
한국 쪽 의료 기업들도 타격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보험사 직원이었고 제 역할은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퇴근 직전에 또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소의료 AI 기업 담당자가 보낸 거였어요. 이름은 이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책은 해외사업부 과장이었죠. 메일 내용은 짧았어요. 본인들이 개발한 AI 시스템이 오진을 일으켰다는 보고서에 대해 재검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는 문구가 끝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국제의료기구들이 경고를 보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의 요청을 먼저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절차상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일을 임시 보관함에 넣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의료 산업이 최근 국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뢰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잡혔습니다. 리스크 관리팀 전체가 모였어요. 팀장이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오진율 추정치였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었지만 기존 시스템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팀장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분간 신규 계약은 중단하고 기존 계약 병원에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제게 물었어요. 한국 AI 기업 쪽에서 연락 온 거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이도현이라는 사람한테서 메일이 왔다고 했죠. 동료는 자기한테도 비슷한 내용이 왔다고 했어요. 다들 똑같은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WHO, FDA, 유럽기구에서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고 저희 회사 내부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오진 사례가 보고됐고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보험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저는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썼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쪽에서 오는 메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도현뿐 아니라 다른 기업 담당자들도 연락을 보내왔어요. 모두 재검증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어떤 메일에는 자체 테스트 결과가 첨부돼 있었고 어떤 메일에는 해외 병원 담당 의사의 의견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메일 제목만 봐도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국제의료기구들이 경고를 보냈고 데이터는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 쪽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보통 이런 경우엔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숫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본 보고서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이었고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의심은 제 역할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며칠 뒤 이도현이라는 사람한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자기네 AI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자료만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들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사에서는 한국 AI 관련 회의가 3번 더 열렸어요. 매번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보험 적용 중단은 아니지만 신규 승인은 전면 보류하고 기존 계약 병원에는 추가 조건을 붙이기로 했죠. 조건은 간단했어요. 한국 AI를 사용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이중 확인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이게 사실상 제재나 다름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중 확인 절차를 추가하면 병원 입장에선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결국 한국 AI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재무팀에서 자료 하나를 돌렸습니다. 최근 석 달간 한국 의료 산업 관련 보험 청구 건수가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국인 환자가 한국으로 가는 대신 싱가포르나 일본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그 수치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AI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흔들리는 거였어요. 며칠 뒤 유럽 의료기구에서 추가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AI를 사용한 병원 중 일부에서 폐렴 진단 정확도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수치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AI 대비 오진율이 12% 높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출력해서 책상에 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고서 말미에 데이터 출처가 적혀 있었는데 직접 수집한 게 아니라 제3자 벤더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벤더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그 이름을 적어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그날 저녁 이도현한테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파일이 2개 첨부돼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네 AI 시스템의 실제 운영 로그였고 다른 하나는 해외 병원에서 사용된 진단 조건 비교표였습니다. 메일 본문은 짧았어요. 확인해달라는 말만 적혀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로그는 생각보다 상세했어요. 날짜별로, 병원별로, 환자 케이스별로 AI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정확도도 함께 표시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90% 이상이었어요. 오진 사례로 분류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로그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유럽 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2% 오진율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혹시 로그가 조작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보기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았어요. 조작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번째 파일인 비교표는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 AI가 해외 병원에서 사용될 때 적용된 조건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입력 데이터 형식, 영상 해상도, 전처리 방식 같은 기술적 세부 사항이 병원마다 달랐어요. 어떤 병원은 표준 설정을 그대로 썼지만 어떤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설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뭔가 걸렸어요. 오진 사례가 보고된 병원들의 설정값을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전부 제3자 벤더를 통해 AI를 도입한 곳들이었죠. 그 벤더가 제공한 설정값을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과 직접 계약한 병원에서는 문제 보고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설정 차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걸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AI 개발자가 아니라 보험 리스크 평가관이었으니까요. 기술적 세부 사항은 전문가가 검토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팀장한테 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팀장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이걸 근거로 판단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어요. 국제의료기구들이 이미 경고를 보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입장을 바꾸면 회사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절차상으론 맞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은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WHO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어요. 이번엔 출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한 기관 이름을 찾아봤죠. 그리고 놀랐어요. 유럽 보고서에 나온 벤더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WHO 보고서도 같은 제3자 벤더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FDA 보고서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같은 벤더였어요. 세 개 기관이 모두 같은 출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고를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의료기구들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서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처가 완전히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번엔 세 곳 모두 동일한 벤더 자료를 썼어요. 그 벤더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벤더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회사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의료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돼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 목록에는 여러 국제기구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립 연도를 보니 2년 전이었어요. 생각보다 신생 기업이었죠. 저는 동료 한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벤더에 대해 아는지 확인했어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했죠. 대신 아시아 지사 쪽에 물어보면 알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저녁 이도현한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료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3자 벤더를 통해 AI를 도입한 병원과 직접 계약한 병원 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원인일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한지 물었죠. 답장은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이도현은 자기네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고 했어요. 해당 벤더가 AI 설정을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어요. 벤더 측은 자기네가 한 건 단순 재판매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설정이 바뀐 게 맞다면 오지는 한국 AI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실제 테스트가 필요했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 AI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대해 보험 조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어요. 보험료는 오르고 적용 범위는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조치였죠. 저는 그 결정문을 받아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회사 입장에선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펜을 놓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비교표가 떠올랐어요. 벤더를 거친 병원과 직접 계약한 병원의 차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명확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지금까지 본 보고서들이 전부 같은 출처에서 나온 거라면 그게 정말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개 기관이 경고를 보냈지만 실제론 하나의 데이터를 3번 인용한 것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지금까지 숫자만 보고 판단했던 게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은 보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지난 석 달간 접수된 한국 AI 관련 보고서를 전부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봤어요. 사건별로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이 자료를 전달했는지를 중심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죠. 스프레드시트에 새 탭을 만들었습니다. 세로축엔 병원 이름, 가로축엔 데이터 출처를 적었어요. WHO 보고서, FDA 보고서, 유럽, 의료기구 보고서 각각의 원본을 확인하면서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추적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보고서마다 출처 표기 방식이 달랐고 일부는 각 주에만 작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2시간쯤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진 사례가 보고된 병원 중 80% 이상이 동일한 제3자 벤더를 통해 한국 AI를 도입한 곳이었어요. 나머지 20%도 그 벤더와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중개업체를 거친 경우였습니다. 한국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는 단 한 건의 오진 보고도 없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 벤더가 주로 거래하는 병원들의 의료 환경이 다른 건지 아니면 환자 특성이 달랐던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도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이었어요. 해당 벤더가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표준 설정 값을 변경했는지 확인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했다면 어떤 항목이 바뀌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답장은 오후에 왔습니다. 이도현은 자기네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몇몇 병원 의료진한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영상 전처리 방식이 달랐다고 했어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표준 설정은 고해상도, 원본을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인데 벤더는 압축된 저해상도 영상을 쓰도록 바꿨다는 겁니다. 이유는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상 해상도가 낮아지면 AI 정확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요. 특히 폐렴 같은 경우엔 미세한 음영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압축된 영상으론 크게 어려울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기술적 추정일 뿐 증거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도현한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표준 설정과 벤더가 변경한 설정을 비교한 문서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일한 환자 케이스를 2가지 설정으로 각각 처리한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파일이 3개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설정 비교표였어요. 두 번째는 실제 환자 케이스 5건을 표준 설정으로 처리한 결과였고, 세 번째는 같은 케이스를 벤더 설정으로 처리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표준 설정에선 5건 모두 정확한 진단이 나왔어요. 하지만 벤더 설정에선 5건 중 2건에서 오진이 발생했습니다. 오진율이 40%였죠. 국제보고서에 나온 수치와 비슷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한국 AI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가 설정을 바꿨고 그 결과 정확도가 떨어진 거였죠. 그런데 국제의료기구들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벤더가 제공한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왜 벤더는 설정을 바꿨을까요? 단순히 처리 속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WHO 실무진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공식 요청은 아니었어요. 그냥 확인 차원이었죠. 보고서에 인용된 데이터가 어떤 조건에서 수집됐는지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표준 설정이었는지 아니면 변경된 설정이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답장은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WHO 측은 자기들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게 아니라 벤더가 제공한 분석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설정 조건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필요하다면 벤더 측에 직접 문의해보라는 제안이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원본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벤더가 제공한 숫자를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국제의료기구라는 이름이 붙으면 다들 신뢰했지만 실제론 그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였죠. 저는 FDA와 유럽 의료기구에도 같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비슷했어요. 모두 벤더 자료를 인용했고 구체적인 검증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왔다고 판단했을 뿐이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난 석 달간 저는 뭘 했던 걸까요?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하지만 정작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가 보낸 자료니까 당연히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이도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지만 조금 지쳐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도현은 자기네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여러 건 받았다고 했어요. 보험사들이 한국 AI를 쓰는 병원에 대한 조건을 상향했고 그 결과 병원들이 계약을 끊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서명한 결정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도현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변명이 아니라 확인이라고요. 자기네 AI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확인하고 있다고요. 아직 결론은 못 냈지만 패턴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도현은 고맙다는 말을 짧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자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출처를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보고서를 받자마자 검증 조건을 물어봤다면요? 그랬다면 지금과 달라졌을까요? 다음 날 저는 팀장한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설정 비교표와 케이스 결과를 함께 제출했어요. 팀장은 한참 동안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공식 입장을 바꿀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이미 경고를 보낸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부족하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국제기구들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요. 그들이 재검증을 하거나 아니면 벤더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발표를 해야 저희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국제기구들은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번 경고를 보내면 그걸 철회하는 건 자기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서 지난 석 달간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고서, 그래프, 이메일, 로그 파일까지 전부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한국 AI가 좋은지 나쁜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숫자를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조건을 검증하지 않고 그저 권위 있는 기관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였던 거였죠. 저도 그랬고 국제기구들도 그랬고 보험사도 그랬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 문제를 기존 방식으로는 끝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본사 리스크관리 총괄 이사한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수집한 자료 전부와 함께 출처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첨부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동일 조건 공동 검증 테스트가 필요하다고요. 국제의료기구 실무진이 참여하고 해외 벤더는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죠. 이사는 이틀 동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승인했어요. 단, 비용은 한국 측 기업과 분담하고 WHO와 FDA, 유럽의료기구, 실무진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각 기관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은 빨랐어요. WHO 실무진은 일주일 만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FDA도 이틀 뒤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어요. 유럽 의료기구는 조금 더 신중했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죠.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만약 기존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자기들도 확인해야 할 일이라고 했어요. 테스트 일정은 3주 뒤로 잡혔습니다. 장소는 싱가포르에 있는 중립의료연구시설이었어요. 참여 인원은 WHO 실무진 2명, FDA 전문가 1명, 유럽 의료기구 평가관 1명, 저희 보험사 측에서 저와 동료 1명, 그리고 한국 측에서 이도현과 기술 담당자 1명이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명확했어요. 동일한 환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표준 설정과 벤더가
변경한 설정을 각각 적용해서 결과를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실시간 로그로 기록되고 참여자 전원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테스트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긴장했다기보단 뭔가 끝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호텔 창밖을 보니 싱가포르 시내가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불빛은 많았습니다. 오전 9시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좁았어요.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8개, 그리고 벽면에 큰 모니터 2대가 걸려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둘 들어왔고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도현은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저한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테스트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먼저 표준 설정으로 환자 데이터 10건을 처리했어요. 결과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폐렴 진단 케이스 5건, 정상 케이스 5건이었죠. AI는 모두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오류는 없었어요. WHO 실무진 중 한 명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처리 시간, 입력 데이터 형식, 출력 결과까지 하나씩 점검했어요. 문제없다고 말했죠. FDA 전문가도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벤더가 변경한 설정으로 같은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결과가 달랐어요. 10건 중 4건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폐렴을 정상으로 판단하거나 정상을 폐렴으로 판단한 케이스였죠. 오진율은 40%였습니다. 유럽 의료기구 평가관이 입력 조건을 다시 확인했어요. 영상 해상도가 표준보다 낮았고 전처리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조건이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 AI 자체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누군가가 조건을 바꿨다는 거였죠. 오후엔 추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50건의 케이스를 표준 설정으로 처리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치명적 오류는 없었어요. AI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케이스는 4건 있었지만 그건 의사 보조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을 보고 누군가는 천장을 봤습니다. WHO 실무진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들이 인용한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벤더가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죠. FDA 전문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출처만 확인했을 뿐 데이터가 어떤 환경에서 수집됐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고요. 유럽 의료기구 평가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똑같았어요. 보고서를 받고 숫자를 믿었고 조건은 확인하지 않았죠. 이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확인해줘서 고맙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격하거나 안도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일이 끝났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도현은 가방을 메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뒷모습이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각 기관은 내부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WHO는 기존 경고 문구를 철회하고 데이터 검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FDA와 유럽 의료기구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 AI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죠. 저희 보험사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AI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한 보험 조건을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신규 계약 승인도 재개했습니다. 리스크 등급은 다시 조정됐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병원 중 일부는 재계약을 진행했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숫자는 다시 바뀌었고 평가는 뒤집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외 벤더가 왜 설정을 변경했는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 과실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어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들렸을 뿐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이도현한테서 마지막 메일이 왔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계약을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외국인 환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어요. 다시 한번 고맙다고요.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고 그 일이 늦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누군가는 숫자만 보고 판단할까요? 출처는 확인하지 않고 조건은 검증하지 않은 채로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기준이라는 건 언제든 다시 의심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쓰는 사람을, 판단이 아니라 판단하는 구조를요.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엔 누가 먼저 질문을 던질까요?